네, 신지우입니다. 2018년에 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강동원, 한효주, 정우성이 나오고요. 심지어 장화홍련,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밀정을 찍은 김지훈 감독 영화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이럴까 싶어서 봤더니 그럴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일단 인랑은 SF 장르인 애니메이션이 원작입니다. 이거요. 오시마모루라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만들어서 평가가 좋았어요. 이런 기대값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시도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진 좋거든요. 그런데 이 인랑의 배경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한 그 일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서상 SF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전범국 시대 배경이니까 더 관심이 없겠죠. 줄거리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전쟁 이후 치안이 불안해진 일본에서 테러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정부는 테러에 맞설 새로운 경찰 조직을 만들어요. 경찰이 테러 조직을 진압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항할 세력이 이제 없어지니까 더 강한 권력을 갖기 위해 이번엔 경찰 내부의 세력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인랑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실화도 아니고요. 실제 배경에서 일어날 법한 대체 역사물입니다. 픽션이라는 거죠. 그것도 일본 시대 배경으로 만든 픽션을 한국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러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개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상의 내용인데 대체 역사물이라서 일부는 각색된 진짜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인랑에선 어떤 게 실제냐? 테러 조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알카에다 같은 이런 테러 조직이 아니고 시작은 학생 운동이었거든요. 일본의 근현대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군대가 해체됐어요. 그런데 몇 년 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엔 내전이 일어났고요. 중국과 미국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951년에 미국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나라 초기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너무 불리했어요. 미국에만 너무 유리한 조약이라 일본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보 시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1968년엔 니혼 대학에서 22억엔 규모의 부정 축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때도 화가 난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 폭력으로 이 시위를 진압했던 거죠. 안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정당한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니까 학생들은 이 상황에 맞설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전학공투회의라는 반정부 성격의 학생연합 조직이었던 거예요. 줄여서 전공투라고 부르는데 전공투는 단순히 시위 조직으로만 끝나지 않고 1960년대 말 일본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에 더 가까웠습니다. 약간의 반정부 성향을 띠다 보니까 이 전공투에 들어간 단체들은요, 극좌파와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급진적인 데다 공격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전공투가 테러 단체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인랑에선 테러 조직을 진압한 경찰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워낙 큰 조직이었고요. 정부에 대립하다 보니 전공투에 관련된 사건들은 꽤 많았을 겁니다. 그중 하나를 알아볼 거예요. 어떤 사건일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2년 2월 15일 일본 군마현의 어느 경찰서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기도 전부터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조직적인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나던 때라 또 시위 진압 나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다행히 시위 신고는 아니고 산에서 수상한 불길이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전화를 받은 경찰의 눈빛이 바뀌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원하던 신고가 드디어 들어왔다는 반응인데 경찰이 이 산을 포위하고 수색에 들어갔어요. 이때 출동한 경찰 인원이 3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산에서 불이 났다고 350명이나 투입되진 않겠죠. 분명 수배가 된 사람들이고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었을 거예요. 산속에서 불을 피우던 사람들도 도망쳐 봤습니다. 오랫동안 산에서 지냈는지
허름한 차림에 맨발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명씩 잡히기 시작하는데 다 잡지는 못하거든요. 남자 5명이 이 포위망을 뚫고 결국 탈출한 겁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경찰의 포위 작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군마현에서 나가노현으로 도망칩니다. 원래는 빨간색 네모 지역인 사쿠시 방향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서 파란 네모 지역인 가루이자와 쪽으로 달아나거든요. 산에서 탈출한 지 4일 만인 1972년 2월 19일 점심쯤 탈출한 5명은 가루이자와 산에 도착했고요. 여기 사츠키라는 무인 산장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5명 대체 누구냐? 사카구치 히로시, 반도 쿠니오, 요시노 마사쿠니, 가토라는 형제들이거든요. 산장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던 음식부터 먹고 일단 쉽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체포 작전을 오랫동안 준비했었는지 나가노현으로 도망칠 경우까지 예상해 이미 주변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사츠키 산장에서 인기척이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무장 상태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진압하지 못하고 밖에서 포위한 채 항복을 권유해요. 그러자 산장 안에서는 총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이 너무 당황했어요. 당연히 권총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무장 조직 정도의 화력이었던 거죠. 이때가 오후 3시 10분이고요. 사츠키 산장에서 도주자들과 경찰 간의 교전 사실이 최초로 보도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도주자들은 차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산장을 나와 자동차가 있을 만한 곳까지 무작정 뛰어보기로 합니다. 당연히 경찰의 시야를 벗어날 수는 없었고 다시 총격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대체 뭐 하던 사람들인지 한 명도 다치거나 잡히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경찰 2명이 총을 맞아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결국 무인 산장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고요. 우연히 더 큰 산장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는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자동차도 있겠다는 생각에 쳐들어갔죠. 여기가 아사마 산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현장인데 산장에는 관리인과 아내, 손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관리인과 손님이 밖에 나간 상태였고 아내만 혼자 지키고 있었거든요. 관리인 아내를 위협하면서 자동차 키를 내놓고 말만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마침 자동차 키를 외출 중인 남편이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5명은 선택해야겠죠. 관리인이 차를 가져올 때까지 아내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던가 아니면 지금 경찰을 피해 계속 도망쳐야 될 겁니다. 인질극을 선택했어요. 다른 도주자들은 인질극을 반대하고 도망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무리를 이끌던 사카구치라는 사람의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관리인 아내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산장 입구와 내부 통로에 바리케이트를 쌓아요. 경찰은 4일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2번째 포위 작전에 들어갔죠. 이번에 경찰은 인원도 늘렸고 무장도 더 확실히 했어요. 하지만 안에 인질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진입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경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질의 남편인 산장 관리인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경찰은 산장 내부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20일 정도의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먼저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함부로 진입할 수도 없고 건물 밖을 나와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경계만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인질극 이틀째인 2월 20일 밤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아침을 먹은 5명은 어떻게 경찰 포위망을 뚫고 도망칠지 의논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총격전을 하더라도 도망쳐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도 사카구치가 문제였습니다. 계속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인질이라도 풀어주자고 했지만 사카구치는 또 이미 자기들 얼굴을 봤으니 그럴 수 없다며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사카구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죽을 각오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이들이 산장을 요새화했고 무장도 한 상태라 내부 진입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인질의 안전이죠. 범인들을 놓치더라도 인질이 다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범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투항을 유도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예요.
장갑차를 주변에 배치합니다.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산장 관리인과 범인들의 가족을 데려와서 인질만이라도 보내달라는 설득을 해봤는데 대답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이날 저녁 인질과 인질범들이 같이 저녁을 해먹었다고 그러거든요. 유대감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보면 인질을 또 막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일째가 돼요. 2월 21일. 혹시나 도청을 당하고 있을까봐 이 사람들은 각자 이름을 바꿉니다. 비밀 요원처럼 코드네임을 정한 거예요. 이런 식이었고 오후 2시에 경찰 기동대장이 산장 앞에 과일 바구니 하나를 두고 가거든요. 안에는 인질 남편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협상 시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범인들은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엄청 조심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틀 전인 무인 산장에서 도망칠 때 경찰이 건물 안에서 지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도주자 중 한 명인 요시노였던 겁니다. 처음으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경찰은 이 점을 이용해 요시노의 엄마를 데려와 다시 설득을 해봤어요. 설득은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절대 항복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 엄마가 타고 있던 장갑차에다가 총까지 쏴요. 요시노는 이 일을 평생 후회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사카구치가 위로를 해줬다는데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의 목적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인질극의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목격하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 돌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날 오후 7시쯤에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민간인이 이 산장에 몰래 접근한 거예요. 경찰 몰래. 시내에서 술집을 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붙잡았다가 4시간 만에 훈방 조치했거든요. 방송이 나가니까 일반인들이 현장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질극 4일째가 되던 2월 22일 아사마 산장은 경찰과 방송, 신문사들로 둘러싸였어요. 취재 경쟁으로 기자들이 현장에 무단 침입하거나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일도 생겼는데 당연히 보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찰은 기자들까지 통제해야 되거든요. 사건 해결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은 결국 인질범들에게 유리해질 겁니다. 낮 12시가 되자 또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기자를 데리고 산장에 접근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제 훈방 조치됐던 그 남자였습니다. 자기를 문화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술집하거든요. 문화인이라고 말하면서 전날 경찰 기동대장이 산장 앞에 두고 갔던 그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질범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협상 내용은 인질과 자기를 교환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질범들과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경찰과 산장 안의 인질범들에게 모두 돌발 상황이었고 서로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당황한 경찰은 이 문화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아니니 발포하지 말라고 인질범들에게 알렸지만 경찰을 함부로 믿을 수 없던 이 5명은요 위협 사격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자기는 계속 공격 의사가 없다면서 여유 있게 산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뒤돌아서더니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표정으로 경찰에게 윙크까지 합니다. 인질범들을 이끌던 사카구치는 이 행동이 남자와 경찰이 신호를 주고받는 어떤 작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뒤통수에 총을 쐈고 이 문화인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행히 빗 맞았는지 경찰에게 기어 돌아오면서 병원에 옮겨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변 확인을 해봤지만 사건과 접점이 하나도 없었고요. 의미 없는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현장에 기자들이 이렇게 많죠. 이날 뉴스는 뻔한 거예요. 문화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경찰의 무능한 현장 통제, 사건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경찰은 여론의 압박을 받겠죠. 어떻게든 이날 뭔가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날 밤 산장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끊고 투광기로 내부를 비춥니다. 수도와 가스는 남겼고요. 전기만 끊었거든요. 심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빛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인질범들은 경찰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겁니다.
경찰의 현장 진입이 곧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데 경찰이 이걸 노린 거예요. 하지만 인질범들은 침착하게 투광기를 저격해 부쉈어요. 작전이 하나도 통하지 않자 답답해진 경찰은 원하는 게 대체 뭔지 말해달라고 전달했지만 사카구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저항하는 것만이 우리의 주장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다음 날 2월 23일, 24일 최루가스탄 20발이 산장 안으로 발사됐는데 사카구치는 이런 상황에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미리 예상했는지 인질범들에게 레몬을 나눠주면서 얼굴에 바르게 합니다. 레몬즙이 체루 성분을 중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도 쏘고 인질들이 친 바리케이트를 부수며 위협을 해봤지만 대응 사격만 돌아왔고요.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일주일간 경찰과 가족의 설득, 협상, 위협 공격, 심리전 다 해봤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경찰은요. 숨겨진 작전이 따로 있었어요. 이미 인질극 4일째인 2월 23일부터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할 것 같은 행동을 보이거나 사격하는 소리를 녹음해 수시로 산장 방향으로 튼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이제 밤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요. 체력적인 문제가 올 거예요. 경찰은 인질극 4일째부터 강제 진압을 생각하고 이 부분을 노린 거죠. 2월 28일 됐어요. 인질극 8일 만이고 경찰의 비밀작전이 실행된 지 5일 만에 드디어 산장 안으로 돌입합니다. 인질범들을 진압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살수차로 산장 입구와 바리케이트를 부수면서 돌입로를 확보하는데 인질범들의 대응 사격으로 이 살수차가 또 고장납니다. 작전이 취소됐고요. 다음 날이 2월 29일 아침이에요. 마지막 투항 권유를 해봤어요. 이것도 거절당해서 산장 안으로 돌입하게 되죠. 작전 7분 만인 10시 7분 범인들의 첫 발포로 경찰과의 총격전이 시작되는데 저항이 너무 강해서 경찰이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피해 순서대로 경시청 특과 차량대 중대장 사망합니다. 기동대원 1명은 한쪽 눈 실명했고요. 경찰 기동대 대장이 사카구치의 저격으로 또 사망해요. 이 기동대 4중대장은 머리와 팔에 총을 맞고 범인들의 폭탄으로 대원 4명이 청각장애를 입었어요. 그러는 동안 범인 5이 다치긴 했지만 한 명도 잡히지 않거든요. 큰 피해를 입은 경찰은 작전을 중단했고 범인들은 치료를 하거나 식사를 합니다. 오후 3시 반 다시 작전이 시작돼요. 살수 차량과 최루탄 공격에 들어갔어요. 1차 진입에서는 산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범인들이 설치한 바리케이트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차 진입은 아예 벽을 부숴서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다시 살수차를 이용했고요. 벽이 무너지자 돌입했는데 이번에도 피해가 컸어요. 8명이 다치면서 작전 1시간 만에 결국 전원 체포할 수 있었고 인질로 잡혀있던 산장 주인의 아내도 구출됐죠. 여기까지가 아사마 산장 인질극의 내용과 범인들의 체포 과정인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5명 체포하는 작전인데 경찰 기동대의 피해가 너무 큰 데다 작전도 조금 허술해 보이거든요. 분명히 경찰 내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고요. 대체 범인들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이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